원래가 이제 저희 회사는 비상장 기업 투자하는 게 메인이라 열심히 하고 있고 참 한국에 좋은 창업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인플레다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 필드에서 인공지능이며 뭐 로봇이며 해가지고 혁신하는 창업가들과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한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즘 좀 한두 달 사이에 변화무쌍한 네. 그런 어떤 매크로 거시 경제 분석에 대해서 좀 정리된 게 있어서 오늘 좀 나왔습니다. 네. 대표님 너무 시기에 맞게 딱 와주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뷰를 네. 해주실 건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금리 인상 미국에서 뭐 맨날 이제, 얼만큼 언제 어떻게 더 올리겠냐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 팽배하죠. 그래서 그게 거의 뭐 공포에 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금리 인상 그 원인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전망 요거에 대해서 좀 네. 최대한 쉽게 네.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꼭 쉬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 기준을 뭘로 했냐면 네. 제 아들이 10살인데 네. 초등학교 3학년. 네. 네.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너무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한 장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따끈따끈하게 만든 건데 저희 회사 이제 직원분들하고 같이 만든 매크로 퍼스펙티브라는 자료를 한 장으로 좀 요약을 했고 사실은 이게 저희 A4 용지로는 한 뭐 30장 되는 보고서를 최대한 압축을 한 겁니다. 이게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일단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지금 문제예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경제 전체가 고혈압 상태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인플레 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은 혈압이 정상적인 혈압이면 괜찮잖아요. 그럼 혈압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 2%대의 인플레는 당연한 거고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경제 성장률의 2배, 3배 이렇게 높아지면은 고혈압 상태가 돼요. 네. 그게 너무 높으면 진짜 쇼크사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막 1000%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과거 역사에서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8%대 그 인플레라는 거죠. 그러면은 경제 성장률은 3%대도 안 되려고 지금 점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는 혼자서 8을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 밑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벌어서 이제 좀 쓰려고 나가는데 너무 비싸졌어요. 네, 비싸져 있으니까 계속 부담이 되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더 심화되면 인플레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근간이 흔들려요. 뭐가 흔들리냐? 신뢰가 흔들리는 거예요. 신뢰가. 이 돈이 이게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단순하게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부담된다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은 지금 연준이든 바이든 대통령이든 그냥 이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용화폐. 네. 신용. 네. 결국은 이게 과거에는 금이었고 지금은 달러인데 이 달러라는 가치는 안정감 있는 신뢰감에서 오는 건데 그 신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인플레이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 말에 석유 파동 들어보셨죠? 네. 네. 많은 분들이 겪지는 않으셔도 역사책에서 보시고 이런 들으셨을 거예요. 막 뭐 석유 가격이 막 엄청 치솟아서 경제가 막 한바탕 난리 난 적이 있는데 그 이래로 지금처럼 인플레가 심했던 적은 그 40여 년 기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례적인 수준의 인플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진화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면 이 인플레를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만든 거를 파월 의장은 왜 몰랐지? 뭐 바이든은 왜 이걸 몰랐지? 그때 처방을 하지 왜 지금 와서 이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키웠냐 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한번 뜯어봅시다. 이 인플레가 왜 생겼는지, 왜 예상하지 못했고 이거를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인플레의 근간은 화폐 공급의 증대가 제일 컸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5조 달러를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돈이 풀린 것 때문에 뭐가 올라갔습니까? 그 가정마다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보조금도 받고 뭐도 받고 하다 보니까 가계 저축이 증가됐어요. 일 안 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냥 꽁돈 많이 줬잖아요. 예, 뭐 1,000불 막 이렇게 막 몇천 불 이렇게 주고. 예. 가계 저축이 어느 때보다 많아졌어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뭐 주식도 올랐지만 주식만 오른 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 부동산 가격 올랐죠. 한국만 오른 게 아니에요. 예, 미국의 주택 가격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죠. 거기다가 실업률은 역대급으로 낮아요, 지금. 예, 엄청 낮고. 근데 사람들이 일자리도 풍부한데 그 일자리에서 매달 받는 월급도 작년 대비 막 10% 이상 올라요. 예. 그러니까 연봉도 늘어, 집값도 올라, 일자리는 많아져, 저축도 많아져. 부자가 되네요. 부자죠. 예. 그러면 어떻게 나가서 쓰겠죠. 그래서 소비가 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래 말씀드린 게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화폐 공급으로 촉발되는 인플레, 수요 견인 인플레, 공급 충격 인플레 이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여기 보시면 트리플 콤보죠. 네.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촉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네. 물건을 많이 사니까 네. 인플레가 또 일어나는 거군요. 네. 그냥 사실은 이 M2 머니 서플라이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인플레가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가계가 사정이 좋아져서 또 원래는 과거에는 이 쌓여진 돈을 쓸 데도 없었죠. 나가지 못하는데. 예, 근데 이제 슬금슬금 기어 나와서 이제 렌터카 빌려서 뭐 놀이동산도 가고 여행지도 가서 먹고 또 먹고 뭐 레스토랑도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리오프닝의 경기 반등이 일어나고 이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사실 몰랐냐 이거죠. 알고 있었죠. 네. 그죠? 여기까지는 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측 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도 물가가 6% 인플레가 6%대로 그러니까 증가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 정도는 그래도 금리 살살 올리면 경기 침체를 겪지 않으면서 우리는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야라고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폭락이나 금리의 급한 어떤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뭐가 발생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죠. 완전 예측.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막 침공을 할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푸틴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그 독심술이 있으면 알 수 있겠죠. 근데 몰랐죠.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을 욕하는 분들한테는 전 얘기해 주신 게 그거예요. 아니 파월인들 푸틴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푸틴이 전쟁하겠다고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기지도 못할 전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승산 없는 게임을 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되게 이제 뭐 거의 이제 그 내일 뉴스를 읽을 수 있는 미래 뉴스를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진짜 뭐 그런 뭐 점집을 가야죠. 예. 그래서 이건 예측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엔 왜 이런 대응을 못했냐라는 얘기는 지금 뭐 합리적인 그런 뭐 어떤 논쟁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하나가 아니라 외부적 충격이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중국의 코로나 락다운. 근데 사실 저는 상하이 락다운 한 거는 이건 사실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거니 아니면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니 생각하면은 전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시진핑 정권 3기를 향해서 그게 올 11월에 그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엄청 민감하고 시진핑 정권이 추구하는 거는 정치적 안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상하이에는 뭐 엘리트들도 많고 그리고 뭐 반대파들도 따라서 많을 거고 그러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준 거죠. 야
조용히 있어. 음. 진짜 문을 밖에서 막 아. 못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방역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격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사람들이 이제는 락다운 좀 해제되니까 뭐 상하이를 탈출하는 엑소더스가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역시나 이 정도의 고강도 락다운은 누가 예상을 했겠냐라는 거죠. 테슬라도 지금 막 생산 차질 한동안 있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공급 충격이 있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일단은 원유 그리고 곡물 이 차질이 생겼죠. 네. 거기다가 중국에서 사실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값싼 공산품들을 많이 수입하고 싶어요. 그래서 관세도 내려주고 트럼프 때랑 전혀 다른 되게 포용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관세를 낮추면 뭐하냐 이거예요. 생산이 돼야죠. 아. 생산된 게 상하이 항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거기서 다 락다운이 돼버리니까 물건이 안 오잖아요. 병목현. 난 돈이 있어. 언제보다 달러는 강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중국의 제품을 많이 사주려고 하는데도 이거 배에 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급 충격이 지금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감소를 했고 돈 풀린 건 아직까지 여파가 진동으로 남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발생했네요. 그렇죠. 와. 네, 트리플 콤보로. 그래서 그렇구나. 경제 전체를 고혈압 상태로 지금 만든 것이다. 아. 그럼 고혈압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혈압을 왔으면 약 먹어야 되죠. 그렇죠. 네. 혈압약을 먹어야죠. 혈압약. 네, 금리 인상이 바로 혈압약인 거죠. 네, 어. 혈압약을 먹어야겠어, 안 먹을까 고민을 하겠습니까? 먹겠죠. 너무 높은 먹어야지. 네, 그쵸. 그래서 먹고 봐야지. 그래서 저는 5월 말에도 제 블로그 포스팅에는 이게 오를까 안 오를까 고민하면서 거기서 갑자기 뭐 주춤하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더 해도 되고 지금 이 바닥이야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순진한 발상이다. 그냥 고혈압 상태면 약을 먹어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은 혈압이 내릴 때까지는 계속 약을 먹겠죠. 그죠? 네. 아직 혈압이 안 잡혔어요. 그럼 약을 먹겠죠. 네. 금리는 계속 오를 거예요. 네. 이게 뭐 파월 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 복잡하고 이르지 않아요. 여기에 파월 의장 대신에 과거에 앨런 그린스펀을 갖다 놓든 누굴 갖다 놓든 간에 지금 미국이라는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결정할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 8%를 5%, 4% 밑으로 찍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해요. 야, 그러면은 그 인플레 잡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요. 경기 침체 오면 어떡해. 네. 경기 침체 오면 실업률 올라가잖아. 그럼 실업률 올라가면 야, 사람들이 막 원성이 클 텐데 그럼 어떡할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연준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너무 낮은 실업률도 문제다. 라는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 개념이 뭐냐면 NAIRU, 나이루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만큼 적절한 수준의 실업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 실업률이 그 정도 실업률은 있어야 인플레가 발생을 안 한다. 그렇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 레벨, 그 수준 이하로 떨어져서 너무 과도하게 낮은 실업률 상태면 지금처럼 임금 올라가고 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너무 자신감에 넘치는 소비에서 소비가 과잉되게 되고 그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말이 되죠. 그러네요.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정확한 수치는 없는데 한 5에서 6% 정도로 추정이 돼요. 아, 그 정도 실업률은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실업률이 어떠냐? 3%대입니다. 그게 뭐라면 정책 기반자 입장에서 이 경제가 일시적 불황이 오든 말든 간에 그 나이루라는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만한 적절한 실업률에 도달할 때까지는 맘 놓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를 방치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네요. 네, 네. 많이 좀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는 거죠. 깨져라. 네. 경제에다 대놓고 채찍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채찍질을 해서 야 정신 차려. 지금 너무 흥분하지 마 이거예요. 네. 지금 흥분 상태인 거예요.
소비가 너무 과열돼 있어요. 예, 열기를 쿨링 다운 시켜주는 거죠. 예, 좀 열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뭐 일정 기간에 경기 침체가 있고 실업률이 올라가더라도 그걸 감내할 만한 이론적 근거 또한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을 똑같은 비중으로 야 경기 침체도 막아야 되고 동시에 이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라고 하면 이거보다 인플레 잡는 게 더 우선인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충분히 감내할 만큼 버퍼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더 심플해지는 거죠. 이것저것 볼 필요 없고 되게 명쾌해졌어요. 인플레가 잡히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에서 6, 5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8, 6, 5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연준도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나 압력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8에서 안 잡히고 8.6 막 더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어제 0.75%로 확 올리면서 예상된 것보다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규모의 인상을 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연준이 계속 올리면 어디까지 계속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때 뭐 지금 일단은 오늘 기준에 점도표 나온 거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막 투표를 하잖아요. 네. 뭐 2022년 연말에는 얼마 될 거냐 했을 때 대충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3.4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5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더 인상이 된다라는 이런 얘기고, 지금이 1.75. 맞습니다. 두 배네요. 1.75. 예. 두 배네. 앞으로 더 올라야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반드시 거기까지 가리라는 보장은 또 없는 거지만 최소 2.5에서 3.5 사이 정도는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근데 현재의 옐런 재무장관이 2019년도에 저 페드 2016, 7, 8, 9 이 기간에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근데 옐런이 이제 연준 의장이던 시절에 초저금리 상태에서 쭉 금리를 올렸어요. 예. 트럼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 견제하면서. 근데 그게 한 2.5였거든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가 2.5더라도 잘 굴러가요, 경제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때도 근데 경제가 막 흔들렸냐, 막 금리를 막 올렸으니까 경제가 흔들렸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정도 금리 인상에는 충분한 어떤 버틸 수 있는 체력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금리를 빠르게 올리잖아요. 뭐 몇 년에 걸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몇 개월 사이에 계속 빨리 올리면서 이 인플레가 잡히냐 안 잡히냐를 째려보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급격한 금리 인상에 수반되는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뭐 불가피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요즘 영어 기사 보면 inevitable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쩔 수 없는 그냥 이건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일 수 있다. 피할 수 없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불황에 돌입해서 한두 달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미국 GDP가 지금 전망이 계속 꺾이고 있거든요. 예. 분기 단위의 GDP는 이미 꺾여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경제가 성장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이 둔화되는 게 여러 개월이 6개월 이상이 이제 지속이 되는 걸 침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경기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걸 자꾸만 회피하고 일시적이고 이게 하락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살짝 반등 뭐 인덱스 S&P 500 지수가 2, 3%만 살짝 반껏 웃어줘도 막 사람들이 희망 회로를 돌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장과 주가 상승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 인지적 오류에 의해서 지금 팩트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불황을 애써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자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불황으로 돌입하고 불황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기업들이 위축되겠죠. 네. 신규 투자를 많이 안 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래 6개월, 1년 전망에 대한 매출과 순이익에 대한 전망들을 낮춰 잡겠죠. 그러면 CFO가 나와가지고 상장사인데 우리 6개월 1년 후 실적 가이던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낮춰서 잡아요. 예측보다.
그럼 주가는 맞아요. 빠지겠죠. 그거에 놀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전망을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몇 개월은 안 좋겠구나. 주가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이 문제들이 그냥 계속 갈 것 같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해결을 할 방법들이 없진 않겠죠. 예.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일단은 공급 충격이 왔으니까 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요즘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를 간다 만다. 그죠? 그게 원유 그 공급량 늘려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가기 싫은 건 맞아요. 뭐냐면 간다 해서 안 가다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에 네. 빈살만을 대상으로 엄청 디스를 했어요. 네. 뭐 국제적인 왕따 시켜야 된다. 막 그때 이제 빈살만이 뭐 누구 암살의 배후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있었기 때문에 뭐 당시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악역을 자처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빈살만이 마음속에 남아 있겠죠. 앙금이. 당시에 나를 저격했던 저격수. 근데 이젠 와가지고 아쉬우니까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이든도 사실은 그런 거죠. 헤어진 전 여친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술 먹자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되게 하기 싫은 일 아니에요. 되게 네, 창피하고. 야, 근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전화를 했대요. 바이든이 전화를 했는데 네. 뉴스 언론에 그냥 대놓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 빈살만 바이든 전화는 안 받고 푸틴 전화는 받는다. 막장 드라마죠. 거의 이제 이거는 그 걔네들도 그런 게 있네요. 그거 되게 소심한 복수죠. 소심한 복수. 흠칫뽕 이런 거죠. 두고 봐 했다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이제 반격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우디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원유 생산량이 되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네. 러시아가 사우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밸브 좀 열어마 이러면 되는데 전화 안 받고 전화 안 받으니까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바이든은 야 내가 여기 가서 무릎을 꿇으니 하면서 요즘 누구를 닥달합니까? 미국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한테 셰일 뭐라고요? 이거 거의 공동부유예요. 되게 웃겨요. 지금 바이든이 작년 시진핑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면 야 너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아. 이렇게 돈 다 벌어서 너네가 뭐 할 거야? 막 이러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자본주의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만큼 바이든이 사우디는 가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걸 좀 봐야 됩니다. 또 선거가 걸려 있으니까 어쩔까 아쉽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어요. 풀린 돈은 어떡할 거야? 금리를 올리는데 맞아요. 사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에너지를 잡아야지. 네. 근데 최악은 뭔지 아세요? 지금이 사실은 그 상황이죠. 인플레는 높은데 경기가 침체인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수는 있어요. 지금처럼.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화되잖아요. 완전 이제 최악이죠. 블랙홀이죠. 안 좋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가겠어요? 바이든한테 가겠죠. 그 고혈압에 또 막 생기는 거죠. 이게. 네. 추가로. 부작용까지. 네. 그래서 이거는 최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잡혀야 돼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나는 금리 인상 카드를 썼고 이 약은 잘 듣더라. 이래야 되니까 인플레가 잡혀야 되고 그러면은 만약을 대비한 카드로 내가 건들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지금. 화폐, 수요, 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쓰지 마, 협박할 수는 없는 거고, 공급은 건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한테도 지금 과거에 이런 정책들 다 이제 바꾸면서까지 자존심 이것도 사실은 자존심 문제죠. 얼마나 이 바이든 정권 초기에도 중국 향해서 막 인권 문제 막 얘기하고 뭐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막 서로 거기서도 막
엄청난 견제를 했거든요. 예, 말싸움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다 살살살살 예, 중국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데 안 되니까 지금 에너지 기업들한테 가서 겁박을 놓는 거죠. 예, 너네 좀 생산 좀 많이 해.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되게 관전 포인트예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은 이거는 해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가야죠, 뭐. 예, 사우디 가야죠. 사우디 가서 좀 밸브 좀 열어줘. 누구든 예, 미국 국내에 있는 놈이든 예, 사우디에 있는 친구든 간에 가서 이제 밸브 열어서 생산량 늘려달라. 지금 가격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은 잡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화폐 공급 문제, 네. 수요 견인, 공급 네. 충격, 진짜 이 세 가지가 다 트리플로 들어가서 40년 이래 네.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고 맞습니다. 되게 명쾌하게 그래도 이해가 되네요. 아, 감사해요. 이게 현상이 네. 심각하지만 네. 그래도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가. 네. 하루하루 그냥 주가만 보는 거고 왜 이게 네,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딱 보니까 네.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용어도 있어요. 페드가 그러니까 연준이 의도한 침체. 그러니까 연준이 이 침체를 무릅쓰고 저 고혈압을 잡겠다. 요거를 이제 연준이 의도한 침체로 이렇게 아예 용어도 있을 정도니까. 야. 그럼 그만큼 예측하기는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오늘 새벽이죠. 네. 어제 이제 미국이 네. 그 자이언트 스텝 해가지고 네. 1.75가 됐고 네. 앞으로도 또 막 자이언트나 뭐 또 빅스텝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계속 75bp를 올린다는 가정은 뭐냐면 계속 고혈압이 안 잡힌다. 안 잡힐 때. 8%대에서 죽어도 안 내려온다. 그러면 막 막말로 100bp든 못 올리겠습니까? 잡아야 되니까. 옛날 그 폴 볼커 그거 보니까 막 엄청 올리던데요. 뭐 그때는 근데 또 시스템이 없었고. 없었고. 근데 지금은 되게 모든 게 빨리 돌아가니까 이제 정보도 되게 투명하고. 근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안 잡히진 않을 거예요. 미국이라는 시스템을 이렇게 뭐 지금 어떤 엄청난 오류가 뭐 2008년도 때처럼 막 탐욕 드리븐 돼가지고 막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거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이 없었으면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건 외부적인 현상에 의한 특이한 상황이다. 시스템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공급 이슈 해결해주고 금리 인상했으니까 수요도 좀 줄 거고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좀 서서히 쿨링 다운이 되지 않을까, 인플레는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뭐 향후에 지금 75bp보다는 적은 폭으로 예를 들어서 한 50bp 연내까지 뭐 한 2번 정도 해서 50, 2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한 연말까지 지금의 1.75가 한 2.5 수준까지 가면은 경기 침체가 되게 짧게 끝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근데 8월, 10월 뭐 연말까지 가면서도 되게 안 잡힌다. 네. 네. 인플레가 되게 계속 지속이 되는 뭔가 외부적인 환경이 더 안 좋아지고 막 중국이 락다운을 막 한 4개 도시에서 더 하고 막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관계가 막 확전이 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더 심해지는 거니까. 근데 막 10월쯤 가가지고 막 시진핑 정권에서 대만에 막 항공모함 띄우고 막 시위한다. 이러면 이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지금 같은 상황 하에서 좀 변수들이 하나씩 사라져 간다. 노력의 결실이 맺어진다라고 하면 뭐 제가 볼 때는 이번 침체는 그렇게 막 1년, 2년짜리 침체라기보다는 좀 뭐 6개월, 9개월 사이에 좀 짧은 R도 이제 리세션을 R이라고 그러잖아요. R의 공포. 네. 근데 큰 빅 R이냐, 스몰 R이냐, 작은 R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래서 2008년도 그리고 2000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 이렇게 우리가 한 지난 20년 동안 겪었던 대형 어떤 금융위기, 버블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2008년도와는 좀 양상이 다르고요. 오히려 닷컴 버블의 2.0 버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뭐 포브스지나 이런 이제 그 해외 매체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때도 실업률 되게 낮았었거든요.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과도한 기대감, 과도한 기업 가치 평가가 이제 좀 깎여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지금도 쉴러 P 레이쇼로 보면 PER을 볼 때 쉴러 PER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반영을 한 그런 PER인데 나스닥 홈페이지 가면 나옵니다. 쭉 펼쳐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제일 높았던 기간이 2000년도 당시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높았던 기간이 작년 재작년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역사적 평균치에 보면은 여전히 한 제가 계산한 표에서 보면 한 20% 30% 평균치에선 여전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기 침체에서 그 역사적인 뭐 평균치까지 도달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하방은 좀 막혀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는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가정은 뭐냐면 결국은 이번 침체라는 것이 닷컴 버블 같이 이렇게 과도한 그 기술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이제 빠져주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금리가 이렇게 네. 오르고 이러면 또 만약 한국 같은 경우로 생각하면 가계빚이 많고 이러면 네. 좀 소비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러면 네. 또 수요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맞습니다. 인플레 네. 압력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걸 기대하고 금리를 많이 올리는 거죠. 예. 일정한 충격을 주려고 하는 거죠. 예, 수요도 줄이고 하려고 어떤 힘들어지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돈의 유통량 자체도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아마 이제 미국의 그 연준의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데 그 풀려져 있는 돈이 몇 조 달러가 아마 회수가 되게 될 거고 밀물썰물에서 썰물에 해당하겠죠. 예.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자리가 줄어들죠. 일단 실업률도 늘어나고 그럼 소득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계의 가장 큰 자산은 주택인데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을 이미 많이 했죠. 8%까지도 막 그렇죠. 예상하더라고요. 예. 이미 반영이 됐어요. 예. 그래서 사실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도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는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거에 연동되는 또 대출도 상당히 있고 해서 이미 영향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주택시장은 많이 이제 차가워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대표님 네. 아까 말씀하실 때 뭐 소문자 R이든 네. 대문자 R이든 우선 R을 네. 얘기해 주시면서 네. 우선은 조금 뭐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부터 9개월인가요? 그쵸. 뭐, 그거는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하게 보려면 한 이미 지금 2개월 지났으니 4개월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는데 뭐 지금 정확하게 한두 달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부터라고 연말까지.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 내년 초. 네,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주가는 또 이제 선행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그런 기미만 보이면 다시 세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물가가 빠르게 잡히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할 동인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 그 시그널을 보고 바로 아마 그 바닥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막 한 달, 두 달 짧은 기간에 이런 그 어떤 주가를 예측하면서 거기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진 않아요. 일단은 이 기간은 봄이냐, 가을이냐, 이거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기 좋은 적기를 뭐 이번 달이야, 이번 주야 이렇게 맞추기보다는 일단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투자를 해 말어 의사결정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은 투자를 하기 좋지 않다. 네. 너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 근간에는 인플레가 있는 거고 인플레로 인해서 금리 인상되고 하면은 추가적인 자산 가격 출렁임은 충분히 있고 근데 인플레가 꺾이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 투자도 늦지 않다라는 개념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농부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건 사냥꾼이고 전 농부라고 생각하는데 농부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절을 파악하는 것과 두 번째 좋은 종자를 고르는 거가 있어요. 아, 지금 네. 골라놔야 되는 거군요. 네. 근데 그런 좋은 점은. 종자에 대한 저의 이론은 과거에 얘기했던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예. 데이터 혁신 기업, 비가역적으로 소비자들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그런 혁신 기업들의 창업가에 저는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기에 지금 좋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은 현금으로 모아놨다가 이런 안 좋은 시그널들이 거치는 걸 확인하고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확한 그런 거 기간을 뭐 이렇게 딱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가 잡히냐 안 잡히냐를 주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게 6, 5, 4 떨어지는 걸 봐야 돼요. 그 추세를. 네. 추세가 꺾여서 그 물가 지수가 떨어진다라면은 거기에서 의사결정하셔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잘 이렇게 처방이 된다고 하면 이게 뭐 한두 달만 해도 네. 4% 떨어질 수 있고 막 이럴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그 사우디의 빈살만이 그냥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밸브 열어주고. 밸브 막 증산 계획 발표. 막. 그런데 막 또 그 중국에서 갑자기 락다운 다 풀어주고 리커 창이 막 생산량 막 증대하고 그동안 공동부유로 억눌렸던 생산을 다 늘리겠다. 막 이렇게 나가고 시진핑이 조용히 하고 공동부유 얘기가 쏙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공급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되겠고 예,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이제 물가를 빠르게 떨어뜨려 준다. 그럼 그걸 확인하시면서 예. 그래서 저는 볼 때는 지금 한 6 정도는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가 8에서 6 정도 내려온 다음에 추세로 쭉 내려가는 상황에서 그러면 상당히 많이 안도가 될 거예요. 작년에 6이었거든요. 네. 네. 뭐 위기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네. 8 올라오니까 이건 펀치다 이거는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에게 매크로 퍼스펙티브 얘기해 주시는데 굉장히 저희가 사고가 명징해지는 것 같아서 물가가 잡히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그리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분할 매수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해 주셨던 데이터 혁신 기업 플러스 비가역적 소비자의 그런 구매 패턴, 습관을 만드는 그런 기업을 주시했다가 딱 들어가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종자를 좋아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에 기술 성장주들이 더 많이 빠졌죠. 그래서 남들은 30% 빠졌는데 나는 왜 반토막이야. 이러면서 기술 성장주를 원래 되게 사랑하셨다가 이런 기간에 혐오하시는 분들이 많고 신문 뉴스에도 자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달려온 기술 성장주는 이제는 시대를 종언을 맞이하고 이제는 가치주의 시대가 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요. 저는 완전 반대예요. 왜냐하면 420년 전 암스테르담에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졌어요. 그때도 기술 성장주가 주도했어요. 계속 그래 왔어요. 기술 혁신이 자본시장을 계속 성장을 시켜왔어요. 그때 문건을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왔냐면 자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배는 플루이트라고 하는데 그 플루이트가 과거에 다른 배들하고 다른 점은 이 노 젓는 사람이 더 줄어들고 그럼 그만큼 더 많은 공간에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뭐 폭이 좁고 날렵하고 뭐 도시나 이런 것들이 항해술도 또 발전하고 해가지고 더 빠르게 많은 화물을 싣고 더 좋은 루트로 멀리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안전하게. 네. 그래서 그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어떤 그 해상 무역을 장악을 하고 그게 뭐 네덜란드가 패권을 장악하는 근간이 됐고. 근데 그 당시에도 주식시장은 그런 미래적인 가치에 베팅을 하는데 가장 이제 열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계속 그래왔어요. 근데
지금 유난히 그러면 가치주의 시대가 앞으로 10년 동안 올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착시 효과예요. 뭐냐면 기술 성장주들의 변동성이 커요. 그거를 금융 용어로는 베타라고 해요. 예. 인덱스가 5% 출렁일 때 베타가 2면은 이거는 10을 왔다 갔다 2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얘는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더 떨어져요.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남들은 30% 빠졌는데 얘는 60% 빠졌어요. 그럼 얘는 올라갈 때는 남들 2배 올 때 얘는 4배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은 막 8배도 오르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게 남들보다 다른 인덱스보다 더 빠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기술 혁신 기업들 궁극에 10년, 20년에 걸쳐서 진짜 살아남는 아마존 같은 회사 장기적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더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 다른 종목 올라가는 거에 4배, 5배, 6배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모든 수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하는 얘기가 장기간으로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워렌 버핏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거를 아마존 투자 안 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 2가지 사례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지금 불황이 오잖아요. 불황이 와 있잖아요. 불황에 지금 점점 더 들어가잖아요.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뜰채가 있는 거예요. 네. 말로만 혁신하려는 회사랑 진짜 찐또배기로 진심으로 혁신하려는 회사가 판가름이 나요. 네. 어떤 회사는 이제 펀딩 안 되고 돈 안 생기니까 나는 뭐 모르겠어요 하고 포기하는 회사도 생기고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현금 지출 아끼고 진짜 나는 3년 5년 너네들 투자자들이 나 안 믿어줘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그냥 묵묵히 내 갈 길을 갈 거야. 그게 아마존이 2000년도에 주가가 50분의 1 토막 났어요. 네. 지금 여러분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우스워요. 5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50분의 1이요? 네. 와 10분의 1도 아니고. 네. 그래서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제프 베조스는 그러면 이렇게 언론 앵커랑 나오잖아요. 앵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혹시 베조스 씨 대학은 졸업하셨는데 혹시 순이익이란 단어 영어 철자 아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요? 그건 조롱하는 거죠. 너 머릿속에 순이익 개념 있니? 이러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프 베조스가 하는 말이 저는 프로핏 순이익이란 단어의 스펠링을 PROPHET로 알고 있습니다. 예언자란 말이에요. 프로핏. 나는 순이익을 내기 전에 난 예언을 하겠다. 미래의 이커머스가 유통과 물류를 다 대체할 거라는 예언을 그때도 한 거예요. 근데 주가가 수십 분의 1 토막 나도 그냥 묵묵히 욕먹어도 조롱을 당해도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와. 그런 기업들이 다 같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가가 좋으니까. 다 같이 힘들고 투자 유치가 안 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창업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상황에서 생존할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을 찾아서 답도 찾고 버텨서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네. 그럼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식 가격 들여다보기도 싫죠. 가격은 보지 마세요. 가격 보지 마세요. 정신건강 안 좋아요. 가격은 보지 말고 주가 호가창 보지 말고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와 세워라 내어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시 아니면 안 하는 놈들은 생각이 없는 애들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주주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신이 나서 우리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 이런 시도를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소비자들이 좋아해요. 막 이 상황에서도 밝아. 명랑소년이야. 막 이렇게 열심히 뭔가 비즈니스를 계속 막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자신들의 사업 프로그레스를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가는. 근데 주가는 안 올라요. 금리 올라가니까 주가 떨어져.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종목 토론방 가면은 호재가 나와도 여기는 답이 없구만 이러면서 욕을 할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얘는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안 되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꿋꿋이 그냥 10년 계획을 가지고 가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를
믿어주고 계속 째려봐요. 그러다가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혀간다 그러면은 모아놨던 현금으로 사면은 아마 그 친구의 역사적 저점에 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찐 혁신가, 진짜 창업가, 진짜 혁신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업가, 내가 사랑하는 창업가, 작년, 재작년하고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럼 원칙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 투자자 본인 스스로도. 근데 똑같은 기준으로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있는지를 내용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대부분 요즘 같은 때 유튜브도 안 보고 경제 경영에 대한 관심도 끄고 그냥 나 그냥 놀러 다니면서 신경 끌래 이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지금 오히려 좋은 시기라니까요. 진짜 좋은 기업을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진짜 어떤 놈이 제일 베스트인가, 최고의 앞으로 5년 후에 이 분야에서 그게 뭐 원격 의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율주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분야에서 이 분야의 아마존이 될 회사를 2001년도 아마존을 찾는 마음으로 찾아보자. 진짜 닷컴 버블 이후에 최악의 주가가 됐을 때, 예, 그때 아마존 투자했으면 뭐 그걸로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인생 바뀌잖아요.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좋은 건 뭐냐면 이 불황은 예고된 불황이고, 그리고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아까 좀 보여드린 것처럼 초중고등학생이 보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심플한 로직으로 돌아가는 불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향후에 뭐 그게 내년이 될 수 있고 후년이 될 수 있지만 향후에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나에게 진짜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10배거 10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한 아주 절호의 찬스일 수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그 홈페이지, 호가창이 아니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회사가 진심으로 뭘 하는지를 쭉 팔로우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철이 더 단단해지면 계속 벼르고 맞습니다. 때리고 하듯이 네. 지금은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탄생하는 어떻게 보면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한 가지 더 이제 어떤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현금이 충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좀 전처럼 뭐 꿈과 희망과 진심이 있어 그렇더라도 당장 다다음 달에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럴 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재무제표를 보세요. 그 중에서 이제 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시고, 만약에 기술 성장주라고 하면은 순이익이 날 확률보다는 순손실이 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 순손실이 이 현금으로 나눠보시면은 이게 몇 년을 버틸 수 있냐. 1년도 못 버틴다. 이러면은, 손실을 많이 보셨더라도 비중을 줄이거나 팔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진짜로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요즘 같은 때 펀딩이 되겠습니까? 유상증자 한다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안 돼요. 지금 뭐 돈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현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특히 그런 기술 성장주들 막 미래지향적이나 뭐 진짜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망할 위험이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 그래서 바이오 회사도 똑같지 않아요. 어떤 A라는 바이오 회사는 진짜 5년치 현금을 곳간에다 쟁겨놓은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사는 똑같이 손실을 내더라도 괜찮은 회사예요. 5년 안에는 괜찮아지겠죠. 뭔가 연구하는 게 바보가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면 성과가 나겠죠. 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작년, 재작년에 투자하셨다면 그건 그냥 냅두세요. 근데 이 바이오 회사가 올 연말 안에 후속 투자 유치를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아요. 현금이 없어 당장. 그럼 그거는 이제 답이 없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막말로 휴지 쪼가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상장 폐지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테스트, 어떤 그런 테스트는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에서. 네. 현금 보유까지. 네, 생존할 수 있느냐. 네, 예, 침체 기간을 생존할 수 있어야 한다. 네.
아, 네. 아, 대표님, 네. 굉장히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네. 또 막 오늘 뉴스 보니까 점심 먹을 때 보니까 그냥 TV 그냥 전체가 다 채널 돌릴 때마다 네. 다 금리 인상, 맞습니다. 자이언트 스텝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네. 괜히 뭐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매크로를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그 원인을 아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물론 두려움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조금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게 제 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뉴스에 너무 집착하시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어떤 큰 그림이 있는데 거기를 현미경으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다르죠. 볼 때마다 새롭지. 제목이 다르니까 계속 혼돈에 빠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게 그 세상이 복잡계로 보여요. 근데 멀리서 보면 그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냥 우주의 섭리는 되게 비슷해요. 우리의 몸의 섭리도 마찬가지. 물급일반. 예. 뭔가 이게 극에 달하면은 이렇게 한번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침체도 어느 순간은 또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그게 근데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서 반년 뭐 이렇게 긴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가설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 가설들을 가지려면 기록을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뉴스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나의 결론들을 하나씩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예.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일단은 적으셔야 적자 생존이잖아요. 적어야 생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제 결론은 참조만 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이런 원샷 한 페이지짜리 가설을 뭐 이번 건이 아니라 어떤 기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플하게 한 장으로 정리하자고 하면 다 됩니다. 정리해놓고 기록해놓고 이거 뭐 6월 며칠 날 남긴 글이야. 해놓으면 그거를 나중에 또 다시 보고 하면서 내가 왜 이건 맞췄고 이건 못 맞췄지 검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투자 근육뿐만 아니라 그냥 삶이 좀 더 이렇게 풍성해져요. 재미도 있고 그런 것들 방법론을 저는 좀 이제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네. 예,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자주 좀 나오셔서 좀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 말 생기면 나올게요. 대표님 또 자주 한번 나와주시고 또 그럼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좀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비전 크리에이터는 비상장 기업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다가온 침체 요 상황에서는 저희는 더 초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뭐 기업 가치 1,000억, 2,000억 이런 기업들도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냥 기업 가치 100억 미만의 회사 이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한 거는 아예 2년, 3년 그냥 쭉 뛰어넘거든요. 그 회사는 제로 투 원. 없던 거를 그냥 만들어내면 뭔가 기업 가치가 한 1,0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나 뭐 이런 금리 인상, 인플레 이런 것도 상관없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싶어서 더 용기를 무릅쓰고 더 초기 단계로 가고요. 초기 단계 가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이 많더라고요. 투자자로서 도와줄 일도 많고 그래서 또 더 재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산업에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은 로봇 산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환경 쪽. 왜냐하면 인플레가 오든 고유가 시대가 오니까 사실은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쪽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그냥 경제적으로도 당위성이 아니라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올라가니까 로봇이 역할이 더 각광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침체 상황이 로봇 산업에게는 되게 좋은 성장의 모멘텀이다. 오히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더 좋은 산업이 뭘까 했을 때 로봇과 친환경 이 두 가지를 꼽고 있어서 근데 이 두 산업을 또 데이터로 혁신하는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와, 매크로 이런 환경에 어떤 위기, 위협 앞에서 와, 어떻게든지 대표님께서는 비전 크리에이터 이 회사는 어떻게 하면 그거를 인정하고 빨리 받아들이고 현실을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 것인가.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주력하시네요. 왜냐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는
그 한자 자체에 기회라는 네.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입니다. 네, 그래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그래서 되게 네. 밝고 명랑하고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네. 뭐 이미 저도 뭐 손실 본 게 있어요. 네. 분명히 막 뭐 50% 60% 손실 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근데 그 회사는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그러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신규로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위기 상황에서도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회사, 그런 섹터,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또 계속 끊임없이 찾아야 되죠. 찾으면 나와요. 네.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정주영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전 크리에이터의 정주영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